오늘 다음 주가 뭐 노동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현실에서 노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고 또 실제로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좀 좋고 의미 있는 일자리에서 좀 충만하게 기쁘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냥 상식이고 또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뭐 영혼을 뭐 갈아 넣을 정도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노동 시간 들이고 이윤을 내고 그러다 죽어버리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것의 의미 혹은 다 빚지고 있는데 서로 근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노동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 이승윤 교수님을 좀 초대했어요. 얼마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인 것 같은데요. 뭐 저기 공저나 그 영어로 쓴 논문들은 많이 있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단독으로 쓴 저서는 첫 책입니다. 그래서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긴 했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뭐 굉장히 엄격한 그런 연구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 결과이긴 한데 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선생님께서 그 연구 대상자들 그러니까 주로 뭐 비정규 노동자 그다음에 뭐 빈곤 노동자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의 삶의 자리나 그 마음으로 좀 들어가서 저희들 말하는 식으로 하는 사회적 오해를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노동 현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신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현실에 주는 역동성이나 혹은 모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대조를 하고 항상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좀 배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 프란치스 교황이 노동 일은 하나의 관계로 봐야 된다. 모든 관계는 보살핌이 없이는 안 이루어지는데 노동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사회교리 배경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이렇게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노동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사회정책 전문가이시고 또 지금도 무슨 큰 직위도 맡으셨죠? 예, 청년 관련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이름 길어가지고 예, 그것도 활동하시고 사회정책도 많이 제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도 또 뵙는데요. 사실 오늘 박상훈 신부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책을 많이 더 주문을 했는데 도착하지 않아서 여쭤보니까 배달하시는 배달 노동자분께서 실수로 지금 광명시에 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주문을 했기 때문에 신부님께 전해드리면 혹시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20권 주문했거든요. 선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 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제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거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에서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을까? 비정규직의 삶이 왜 이렇게 열악할까? 이런 연구를 박사학위를 통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한국이 두드러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좀 비교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연구했을 때 많이 천착했던 이론은 이중노동시장론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에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있고 비정규직과 외부 노동시장으로 이루어진 이제 외부 노동시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래서 이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줄 알았는데 비교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한국이 상당히 두드러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좀 알아내게 되었고요. 이것이 그 국가의 제도 설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좀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확대되더라도 모든 국가의 비정규직이 격차가 이렇게 정규직과 크다거나 안정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이때 천착했던 연구들이 이중노동시장론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비정규직을 쫓아서 이들의 불안정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아니신 분들도 불안정 노동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신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인데 임금 노동자처럼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정규직이라고는 하는데 마치 비정규직처럼 매년 갱신되는 왜냐하면 사장님 연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하청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불안정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노동자들을 쫓아서 연구를 해보게 되었어요. 쫓아서 이 집단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연구들이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연구자들도 그렇고 어떤 불안정 노동자 집단이 찾아져요. 그러면은 이 노동자 집단을 위한 정책들을 고안해요. 그럼 또 다른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유를 위한 또 다른 정책 대안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정책적 대안이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겨서 이 우리나라의 불안정 노동자들을 관통하는 특징이 무엇일까? 이 관통하는 특징을 이해해야지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나 법제도를 개선할 때 원칙을 수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게 된 것들을 액화노동이라는 것으로 좀 구체화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는 사실 3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1부, 2부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를 조금 쫓아서 연구했던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연구 과정에서 있었던 고민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제가 불안정 노동자를 쫓아가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청년 세대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자꾸만 이렇게 튀어나오네? 이러면서 청년 세대가 불안정하구나. 이런 연구를 이제 막 진입해서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정말 우연히 그 청년 사무관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그냥 자기가 이 후보자로 뭔가 올리는 것도 자기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제발 이름만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청년 사무관 국장님이 전화했으면 그냥 안 됩니다 이러고 끊었을 텐데 청년 사무관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직을 그것도 제가 청년들을 위한 간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전화로 수락을 하고 보니까는 다음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청년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조정하는 정부위원회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정책 형성 과정과 다양한 청년 집단들 17개 지자체를 다 다니면서 만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연구했던 것과 실제가 한번 접목하는 기회가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어요. 청년들이 같이 다 불안정한 게 아니구나. 정말 다양한 거예요. 지역 청년과 수도권 청년,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로 만났는데 청년 스타트업 대표는 주유수당을 없애달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기업 활동을 못하겠다, 정말. 근데 이제 청년 노동자, 용접하는 청년 노동자는 이제 황당한 거예요. 주유수당을 없애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은 또 기업가 대표 청년인데 52시간제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없애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그 스타트업 청년들이 모인 거기를 갔다가 왔을 때 바로 현장 실습 고등학생인데 그 따개비 따는 거를 보트에서 하다가 사망사고를 듣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뭐 1차로 정부위원회 막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뭐 장관들 다 오고 이래가지고 청년정책 1차 계획을 딱 수립한 날 집에 오니까는 청년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해서 사망한 사건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세대를 하나로 묶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담론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청년 노동을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이 고민들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4부에서는 아까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부가 제일 쓰기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 대상자와 저와의 실존적 위치에서의 괴리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괴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내가 진실을 잘 밝힐 수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자신감이 없어지는 위축감, 이런 것들을 조금 솔직하게 저를 해부하는 마음으로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 노트 부분이 가장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발표할 것은 이 부분을 주로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이제 액화노동을 어떻게 개념을 고안하게 됐는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아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 챕터인데요. 국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가난하면 아프다라는 논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빈곤 지역의 아동이라든가 빈곤 지역의 가족이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된다. 아니면은 더 아프게 된다. 식이 습관도 더 안 좋다.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게, 하나 관찰하게 된 게, 아프면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을 가지고선 일단 선행연구라는 걸 했거든요. 선행연구를 하니까는 국제적으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아프지 아파서 가난해지는 거는 선행연구가 국제적으로 별로 없더라고요. 게다가 심지어 영국에서 조금 권위 있는 보고서에서 그 보건학적인 권위 있는 보고서에서는 아프다고 가난해지는 이러한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아예 명명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파도 일단 일하시는 분을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아파도 자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프시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추적을 해보게 되었더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질병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째 건강 상태, 세 번째 건강한 상태에서 아파도 일을 이제 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한번 경험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제 더 안 좋은 일자리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도 참고 일하다가 잘리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쉬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파도 일하다가 잘리거나 쉬시거나 해도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는 아파도 이제 또 다른 일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아픈 몸뚱이는 하자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들어갈 때 더 건강 위험에 노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가시다가 나중에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이시다가 완전히 수급자가 되신 분까지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파도 아팠을 때 가난으로 이루어지는 경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도 쉴 수 없게 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쉴 때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거, 요 굴레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빈곤으로 떨어지려면 아프면 안 되는,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는 것인데, 아플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생명이라는 게 아플 수 있는 건데, 아픈 것이 가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굴레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노동자가 어떤 상병을 경험을 했을 때에 서류상으로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휴직 중에 유급 휴직이 있는 경우에도 요거 무급 휴직이 이제 많이 되시기도 하는데, 이걸로 또 소득이 안 되니까 또 근로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도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하다가 아프면 일단은 견디는 걸로 처음으로 먼저 견뎌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은 퇴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잘리거나. 근데 이제 잘리는 것은 회사에서 해고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하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하면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되죠.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순간 실업급여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득 보장이 안 되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업수급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당이 배제되고 빈곤화의 경로를 거치게 되고요. 여기에서 공적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부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수급자가 되신 분들 보니까 재산을 이제 까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을 활용하시기 시작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되니까는 이제 아픈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세요. 재취업하니까는 버스 노동자분 아파서 이제 쉬셨는데 나 낫지도 않았는데 다시 일을 하시니까는 또 사고가 나셨어요. 허리가 다치셨는데. 그 다음에 어깨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 치료를 안 하시고 또 일을 하시다가 어깨가 완전히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 또 취업을 하는 게 이 선택지가 더 쭈그러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로를 돌고 하다가 결국 빈곤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나라에 하나라도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제도인데 없는 게 상병수당이에요. 상병수당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중선진국에 다 있는 제도인데 없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딱 두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한국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상병수당이 한번 코로나 때 그 논의가 됐었어요. 여러분 혹시 상병수당 정부에서 도입한다, 시범 사업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버스 그 정류장에도 막 이 광고도 있고 이랬는데, 상병수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한번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책이 있으시면 80페이지에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설계사 C씨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다. 보험 설계사는 특수 형태 근로자로 유급, 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휴가 제도가라도 있으면 며칠을 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없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질병 발생 시 가장 취약한 직종 중 하나이다. 수술은 잘 되었고 C씨는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에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되어서 총 25일간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도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보험 설계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이게 상병수당 시범 사업할 때 사례자예요. 그러니까는 25일간 상병수당을 받고 집에서 더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험 설계 업무 수행을 다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나쁜 일자리로 아이고 이게 거꾸로 갔네요. 갑자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갔네요. 감사합니다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더 나쁜 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요 첫 단계에서 쉬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병수당이 있는 경우에. 네, 우리나라에는 상병수당조차 없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자영업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영업자가 아닌 듯하게 임금노동자처럼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하거나 가짜 자영업자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해 있는, 또 특별히 이분들 집단이 제도 밖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쿠팡 노동자 같은 분들도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는 그래 근로계약서 쓸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1일 근로계약을 해요. 1일 근로계약을 하면은 매일매일 계약서를 쓰고 하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루를 계약하고 다음날 아프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일을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병수당이 없기 때문에, 상병수당은 산재보험과 다르게 그 일 때문에 아픈 게 아니더라도 아파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움 받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이냐면은 독일이나 호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더 확대된 거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거를 넘어서서 내 가족이 아프면 돌봐야 되니까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상병수당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상병수당조차 없는 거죠. 요거는 제가 넘길게요. 실업급여.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상병수당의 부재를 얘기를 하거나 실업급여가 있어도 실업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불안정 노동자가 확대되는 것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이 무엇이지? 라는 논의가 최근 많이 확대됐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 직업 했을 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 직업 이런 거는 뭐 어떻다. 예를 들어서 일단 근무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장소요. 그렇죠. 일하는 장소가 있고 내 집이 있고, 그죠? 네, 아주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 계약 좋죠. 아주 좋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 맺는 대상이 있고 나와 그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가 명확하고, 주로 고용주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일의 내용. 일의 내용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교사는 가르친다라든지 아무튼 그 정해진 그 뭐 늘 하는 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맞아요. 정해진 계약에 적혀 있는 내가 할 직무들과 업무들의 배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교수라는 직종에서 일자리에 있지만 여기 강의도 있고 논문도 써야 되고 행정일도 해야 되고 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들의 조합이에요. 일자리라는 것은. 근데
또 있을까요? 결과물? 결과물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그 뭐 생산 라인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뭐 자동차 문이든 뭐 백미러든 뭐 이렇게 결과물 내가 한 노동에 대해서 결과물 확인할 수 있다. 아, 그것도 아주 좋은 예예요. 좋아요. 자, 요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물부터 말씀드리면은 직업이 쪼개지면서 프로젝트가 되고 미세 프로젝트가 되고 업무가 되고 미세 업무가 되면서 내가 한 요 작은 업무가 결과물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전체 웹툰 만화에서 내가 한쪽 디자인을 하는 것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 번역에서 수많은 번역가들이 미세 업무로 조금씩 번역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쪼개져 있어서 업무가. 또 근로시간, 근로시간도 내가 지금 일하는 시간인지 다음 일감을 찾기 위해서 찾고 있는 시간인지 배달 라이더 분들은 다음 일감을 이제 딱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딱 콜을 받아야 되는데 콜이 항상 이제 쭉 대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가지고 시킨 일을 쫙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계속 콜을 딱딱딱딱 받아야 돼요. 받을 때 딜리버리를 하는 그 배달을 하는 시간이 있고 받아서 받는 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대기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인가요? 아니죠. 이분들에게는 이것도 노동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가스 검침원 같은 분들은 검침원 노동자분들, 그 다음에 정수기 수리하시는 이제 검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가전제품 체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집 한 집 이동을 해서 그 건별로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요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카운트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도 이분들이 이 집과 집 사이에 시간이 떴을 때 주로 계시는 곳이 공원 벤치나 놀이터세요. 이 공간이 이분들의 쉬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적 공간은 아니잖아요. 일하는 시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업 공간과 사적 공간과 심지어 공적 공간의 경계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산업화 시대에 표준화되었던 고용관계, 그 고용관계를 특징 지우는 여러 경계들, 그 경계들이 모호해지고 있구나.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을 저는 액화노동, 그래서 멜팅, 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액화노동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보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경향신문사하고 저하고 한번 기획특집을 했던 건데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이렇게 근사하게 그림을 그려주셨었는데요. 법제도와 사회안전망 위에 포괄되어 계시는 분과 액화되는 노동 때문에 흘러내리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요 분들이 불안정성에 노출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같은 분들이 액화의 전형을 보여주죠. 근무 시간 없고 이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물 들어왔을 때 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감 들어오면 미친듯이 일을 한다.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이 없다.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후부터 단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대기하는 거고, 시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같지만 핸드폰을 갖고 이제 밤에도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쪼개지면서 요렇게 딱 노동한 일감에 대해서만 반대급부가 가는 방식으로 쪼개지고 있는 거죠. 요거를 여러 예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또 다 말씀하셨는데 액화노동 관련된 경계들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노동하는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이전에 우리가 출근하면 딱 집에 오면 이제 끝인 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고객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경계도 모호해져요. 예를 들어 제가 플랫폼 기업의 매니저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 저희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객님이 노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배달 라이더 분들을 우리 고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을 더 활용하게 하는 고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객님처럼 대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용자 내 일터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액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개념화해본 이유는 이미 하청 노동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을 때 외주화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이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파견이 시작됐을 때도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계속가면서 계속해서 이 경계들이 모호해지고 있다. 요거를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가 그래서 개념을 고안해 본 건데 요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이게 그동안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1년 동안 작업을 한 걸 책을 쓴 거잖아요. 책이 출간되고 더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책을 하고 있는 연구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이제 프로젝트로 돼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3개월만 와서 자영업자식으로 와서 일을 하게 해요. 프로젝트만. 이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특수고용직으로 이제 포함이 됐어요. 심지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아주 단건으로 쪼개지는 것들은 아까 웹툰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게임에서 게임 그림 그 게임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쪼개진 노동을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많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오프라인도 쪼개지는 업무가 훨씬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책에는 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더 쪼개지고 있는 게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일본의 앱을 발견했는데 그 앱이 스키마 바이토라 그래가지고 이 스키마가 틈새거든요. 스키마가 틈새고 아르바이토의 바이토를 합해서 스키마 바이토 일자리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키마 바이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해봤죠. 바로 했더니 얼마나 쪼개진 노동이 있냐면은 가서 쓰레기를 버려주는 건데 요게 4분짜리 노동 5분짜리 노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초단시간 근로자 생긴다고 했을 때 주 15시간 이렇게 했잖아요. 15시간 노동자도 알바생으로 고용해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죠. 4분짜리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 고용이 아니죠. 약관 동의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제 VPN으로 제가 일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인터넷에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내 지역 근처에 있는 요 쪼개진 노동이 쫙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1,500원짜리, 뭐 100엔짜리 이렇게 뜨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뭐 경비업체에서 저쪽 멀리 가가지고 거기 형광등이 여전히 잘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진 노동으로 단타 가서 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 청소 노동도 어디 계단만 가서 하게 그런 거를 이제 4분짜리 노동, 5분짜리 노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학생들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엔 아직 없지 이랬더니 교수님 다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했더니 당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근 마켓 아세요? 네. 거기에도 이제 쪼개진 노동들이 이렇게 뜨는데 2시간짜리 카페 아르바이트 1시간짜리 식당에 와서 설거지 이제 이 아르바이트 고용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단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시간을 아르바이트로 40시간도 아니고
20시간을 아르바이트로 카페 고용을 되었던 알바생이 이제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4시간짜리, 2시간짜리 10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동하는 시간 다 사적 부담. 어디에서 사고가 났어도 너 그 전 카페에서 그런 거 아니야. 책임이 전가되기가 훨씬 쉬워요.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모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줄 법제도가 부재하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인데 당근마켓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심부름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이 있는 게 바퀴벌레 잡기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서 잡아준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 물품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쟁점이 촉발될 수가 있어요. 이때 그 집에 갔을 때 이 친구가 산업안전법에 전혀 보장이 안 되죠. 만약에 잡다가 넘어졌다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바퀴벌레를 잡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나 돈 안 주겠다. 이러면은 법적 분쟁에서 보호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분짜리 노동 하시는 분들이 1,000원을 다 모아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겨우 모아서 한 월 30만 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기와 찾기와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계속 쪼개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도 외에도 심각한 것이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질 때 우리가 노조를 결성하고 같이 협상력에서 뭉칠 때는 같은 장소에 만나서 그런 대접 받았어? 나도 그래. 진짜 그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뭉쳐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2시간씩 심지어 5분짜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산발적으로 이동을 하시고 계실 때는 뭉치기가 훨씬 어려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디지털 기술까지 가미가 돼요. 그래서 배달 노동자 하시는 분들을 홍콩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 말씀이 그 홍콩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 의해서 모든 노조가 다 불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밀리에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 아니면 협회라고 하시거나 모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노조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유가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 배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처우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요 라인 분들이 오늘은 가장 높은 수수료, 여기는 가장 낮은 수수료, 여기는 중간 수수료, 요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움직이게 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앱이.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처우 개선을 하자 이러면은 수수료를 높게 받으시는 분들이나 중간 정도 받으시는 분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은 위치가 바뀐대요. 그러면은 뭉치려고 하셨던 분들이 나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변동되는 거 맞춤형으로 이것도 이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갈 때 온갖 노동 관련 법제, 사회보장제도, 협상력 약화 이렇게 하면서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내지는 일감이 있는 곳으로 쫙 모였다가 찾으려고 모였다가 없으면 이제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여기 아무 법제도와 안전망이 없이 이런 경우에 이 노동자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의 재분배 기능을 법제도들과 사회보장제도들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제도들이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불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재분배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생산성이 어디서 확 증가하고 있는 것이 노동 비용을 매우 절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사회보험료 안 내죠.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비용 처리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 쌓이고 있는 어떤 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재분배가 지금 그럼 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여기에다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더 이런 노동 추출이 단건으로 더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이윤 창출의 수단이 빅데이터가 되어버려가지고 노동자와 협상할 요인이 더 적고 이 거의 공짜인 것 같은 데이터 보호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제 막 쓰는 것이 이 기업들의 이익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벌써 이게 2019년에 제가 봤던 자료인데 현대자동차하고 네이버하고 매출액이 거의 비슷했는데 고용률이 30분의 1이에요. 네이버가. 근데 네이버가 그 많은 노동자 없이도 이윤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데에는 이게 과연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만의 혁신 정신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이 부가 과연 많은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와 함께 공유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실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인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규직과 이런 액화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다르다는 건 이제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임금노동자, 표준적 고용관계 임금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노동 형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는 순수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노동시장이 근대화되면서 순수자영업자는 우리가 줄어들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농어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자영업자가 줄어들지 않고 순수자영업자도 다른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나마 통계적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것이 한국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자 해서 화물차 노동자분들, 골프캐디,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고용주는 없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통제지위 받는 게 있거든요. 경제적 종속성도 있고 인적 종속성도 있어요. 구몬 학습지 교사분들을 자영업자로 하긴 여러분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잖아요. 정해진 매뉴얼이 있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순수 자영업자랑 많이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추정해내는 걸 해봤더니 2020년에 그나마 통계로 잡히는 것이 한 9%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 계산해 봤을 때 특수형태 근로자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특수형태 근로자는 그러니까 통계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서 제가 자영업자 중에 임금노동자 성격이 있는 분들을 끌고 와서 이거를 합해 보니까는 이제 9%가 넘었어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세노동 하시는 분들은 포함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만 해도 전체 취업자의 거의 10%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왜 법제도가 보호를 못하는가? 왜 근데 자꾸 안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근로기준법 관련된 노동 관련 모든 법제도들이 전제하고 있는 노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노동의 모습은 표준적 고용관계. 가장 표준적 고용관계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표준적 고용관계 분들이 왠지 많으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신부님 왜 웃으세요? 허탈한 웃음을 이렇게 어떠세요? 표준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
네,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세요? 프리랜서. 아, 그쵸. 실례가 아니라면 이 일의 어떤 일과 이런 일상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면서 기관에 이제 강의를 가끔씩 나가는데요. 그래서 요청을 할 때만 수업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장소는 같나요? 장소는 여기저기가 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시간도 강의 시간으로 아니고, 그쵸? 교재를 만드시거나 강의하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딱 그 강의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그 연금만 이미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있으시고, 네네. 피부양자이세요? 지역가입자세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포괄성이 가장 높은데 피부양자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제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들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일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제하고 있는 노동의 모습이 여전히 표준적 고용관계, 상대 정규직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단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사회보험 제도 자체가 1960년대 도입된 사회보장법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를 작아져도 포괄될 수 있다고는 했지, 처음에 뭐 50인, 300인 이상, 뭐 50인 이상, 30인 이상, 5인 이상도 다 포괄된다 이렇게 했지, 일의 형태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사업장 규모가 다양해도 포괄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일의 모습 변화와 복지제도 간의 부정합이 지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은 거의 탑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되게 의외시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 저출생 국가니까. 육아휴직제도가 이렇게 잘 만들어야 했는데 왜 저출생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옷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맞는, 다 커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된 거죠. 그래서 부정합이 있고, 이런 가운데에 요거를 이제 왜 이렇게 부정합이 있는가를 설명할 때 제도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책 표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제도들이 골개는 유지되고 있지만 구현하고자 했던 기능과 목표가 달성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는 상태를 제도 표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도 표류 상태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제도 표류가 왜 생기냐라고 봤을 때는 제도 표류는 보통 뭐를 잘못해서 생기지 않고요, 뭐를 안 해서 생겨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제도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삼거리에 요 차 3개가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차가 많이 없어서 요렇게도 갔다가 요렇게도 갔다가 요렇게도 갔다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 길이 제도라고 본다면. 근데 새롭게 여기를 드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는 사회구조가 변화가 된 거죠. 일자리도. 그러면은 여기 3명이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아,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선 제도를 개선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룰을 만들자. 대신 새로운 길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로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생기면 더 생길수록 제도 개혁은 더 어려워지면서 이 상태를 이제 교착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잘할 수 있는 거는 요 뒤에 사람들을 마치 대표하여 상대를 이제 비방하고 탓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정치권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도 같이 이제 성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제도 개선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누가 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서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여기 뭔가 누군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서클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돌아가게 하는. 근데 이 상태에서 그걸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빠져주고 서클을 만드는 노력을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는 아주 긍정적인 제도 개혁 발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논해서 이걸 만들자.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제도가 교착된 상태에 이거를 이제 흔들 수 있는 게 뭐 허리케인 같은 거예요. 허리케인. 한번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발생하는 게 외환 위기, 뭔가 큰 중대한 분기점 같은 게 생길 때 한 번 흐트러지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꼭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교착 상태를 흐트르려면은 중대한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은 리더십을 가지고 뭐 연대를 하여서 우리 조금만 뒤로 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방식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규칙을 세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끝도 없이 길어지면은 개혁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거고, 이 상태에 지금 온 것 같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도 이제 불안정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 이제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불평등, 양극화, 계급화와 연결시켜서 연구해 본 거를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노동시장이 이렇게 막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집단이 청년인 건 맞아요.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최전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 다 불안정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걸 실증적으로 보니까 이게 제가 불안정성을 지수를 줘서 매우 불안정, 불안정, 약간 불안정, 안정, 이렇게 집단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요걸 나눠봤더니 이게 청년기 이후 청년기 2002년의 모습이에요. 두 집단. 보면 여러분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요게 2020년 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2020년에 요 집단하고 2020년에 청년 집단을 봤더니 양쪽이 이렇게 확대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청년이 이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면서 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여기서 안정도 늘어나고 매우 불안정도 늘어나고 요 중간 집단이 훅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가 여기 있는 경우에는 안정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거는 이 안정은 뭐 아주 잘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안정성의 부재예요. 부재일 뿐인데 이 청년기를 봤을 때 매우 불안정이 확 늘고 안정이 또 늘고,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 나타났어요. 요거를 제가 오늘 강의가 1시간 정도인가요? 아니 뭐 또 하셔도 돼요. 네, 하고 또 Q&A도 막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10분 내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요 양극화가 이제 스냅샷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 보고 2020년 보고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종단적으로 시간에 걸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요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안정한 청년들이 있고 안정한 청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도 불안정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계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계급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계급 논의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먼저 불평등이 되게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건데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을 논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이론이 계급론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이제 부르주아지가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고 노동자 계급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블루칼라 생산직이 이 워킹 클래스 노동자 계급으로서 그동안에 이 계급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또 사회정책이 만들어졌고 노조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요 계급론, 전통적인 계급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워킹 클래스가 누가 있어? 노동자 계급이 다 중산층 됐잖아. 이 논의가 확대되면서 학교에서도 계급론 안 가르치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계급이 있어? 우리 사회 아직 계급이라는 게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얼마 전에도 서울대 학생들이 무슨 연서명을 썼다고 그러던데 경제학의 마르크스 경제학 과목을 제발 개설해달라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개설 안 된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마르크스 경제학, 계급론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왜냐면 계급이 뭐가 있어? 노동자도 다 잘 살잖아. 이런 논의가 확대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하는 새로운 논의가 뭐였냐면은 이 직업군을 가지고선 계층을 나눴던 것과 다르게 어떤 불안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특징들을 가지고 모아보니 이들이 뭔가 새로운 계급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프롤레타리아론이 아니고 프리카리아트라는 집단인데 프리카리아트는 프리카리어스라는 불안정성 플러스 프롤레타리아트 합해서 프레카리아트라는 불안정 노동자 계급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론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더 프리캐리어트 이 부제를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위험한 계급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계급이 매우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후 정치 참여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또 연결지어서 논의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이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생겨났다라는 거고 아직 남아있는 전통적 계급론자들도 있어요. 이 계급론자들은 그게 그냥 프롤레타리아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두 이론 집단들이 막 이렇게 논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실증 연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본 건데 요거를 쉽게 설명드리면은 불안정성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이제 지수를 만든 거예요. 고용 불안정성 특징, 소득 불안정성의 특징,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포괄됐는가 안 되었는가의 특징 세 가지를 가지고 지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Precarious Work Index라고 했어요. 참고로 불안정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가 이제 누구냐 이런 논의들이 실증 연구는 많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의 권력 관계에서 취약한 계층을 말해요. 첫 번째가 물질 기반 관계에서의 취약성. 그러니까 고용 관계라든가 소득 불안정성 이런 게 물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고 이런 게 예측 가능성도 적고 소득도 적으니까 취약하잖아요. 물질 기반으로 봤을 때의 취약성. 두 번째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취약성.
사회보험에 배제되어 있다는 거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다 배제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취약한 거예요. 세 번째가 제가 분석에 넣지 않았는데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의 취약성이에요. 이건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은 문제의식이 뭐냐면 불안정 노동자 담론이 너무 확대된 것 같다는 또 성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다 불안정하다 또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계급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식을 왜 갖게 됐냐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남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보려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힘들다 교수 자리 이러면서 아 진짜 교수야말로 3D 직종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3D를 안 만나셨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저런 생각을 하시지? 라고 제가 한번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했더니 이 불안정 노동을 느낌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나 되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세금 내, 나 서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밤새 일해, 나도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이게 그냥 다 불안정하다. 나 서민이야, 나도.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는 어쩌다 정말 우연히 제가 다른 제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100억대 자산가라는 거예요. 100억대 자산가가 자기를 3D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계층론과 계급론 이게 완전히 지워졌을 때 너도 나도 우리 다 힘들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에서는 배제되는 사람들과 이 관계에 있어서 권력관계, 세 가지 권력관계에서 분명히 취약계층이 있는 것인데 다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계급론을 새로운 계급론을 불평등을 계속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증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죠. 그분께 그분 덕분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게 되었고요. 요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2002년에 19세에서 34세 청년이 2002년에 요 나이예요. 요 집단을 20년 동안 추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데이터가 있어요. 패널 데이터가. 그래서 추적을 쭉 하면서 20년 동안 어떤 삶을 불안정성 관련해서 살아왔는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계급의 윤곽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지. 요거는 이제 그런 방법론이 있고요. 요 방법론을 가지고선 또 요렇게 뭔가 계급의 윤곽이 보인다면 뭐가 영향을 미칠까 요거는 이제 회귀 분석으로 살펴본 건데요.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요 Y축이 불안정 지수 0에서 3까지 매우 높음까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이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해서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서 아까 2021년까지 20년을 추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패널 데이터가 다행히 있어서 노동 패널이 추적해요. 똑같은 사람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요 추적을 했더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동하는 집단도 있지만 쭉 가는 집단이 이렇게 눈에 띄죠. 그래서 요 두 집단은 매우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로 20년을 쭉 거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 두 개가 합해서 34.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34.4%는 불안정성을 계속 이제 회전문을 계속 도는 거예요. 장기 실업이었다가 단기 실업이었다가 나쁜 일자리 들어갔다가 소득이 낮은 일자리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녹색이 일부러 녹색 그린라이트로 했는데 요분들이 가장 높아요. 38.3%.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 산다기보다 불안정성이 부재한 집단이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38.3% 정도가 되는 거예요. 38.3% 정도는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부재한 삶을 쭉 가는 거고요. 34.4%,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은 불안정한 삶을 쭉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요 내려가는 분들이 17% 정도, 올라가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이렇게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궤적들이 이제 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계급화의 윤곽이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계급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계급이 또한 그 계급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집단적 정체성. 이게 우리가 직자적인지 대자적인지 요거를 그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어쨌든 스스로가 나는 프리카리어트 집단이야. 우리는 이런 계층이야. 라는 아니면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 아니면 좀 동일된 정치 성향이라든가 정책 선호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요게 계급이 형성되고 있구나.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급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층화는 이렇게 매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하는 분들은 상당히 적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불안정성은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 보면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착시 현상을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쭉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못 보고 우리 노동시장 괜찮아지고 있네 라고 말하기 딱 좋은 지금 풍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절대 자랑은 아니고 참고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다음 달에 신간이 하나 또 나와요. 이제 같이 한 건데 같이 다른 분들하고 이번에 쓴 건데요. 이걸 청년들을 살펴보면서 계층 의식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하나 충격적이었던 거는 남성 청년들이 코로나 때 너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요게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배달 노동하고 좀 상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계층화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도 개혁의 방향이 일단 3가지 정도로 논의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을 액화노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임금 근로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고 근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새로 나타나네 이렇게 하면서 따로 묶자. 따로 묶어서 예술인 고용보험, 프리랜서 보험 따로 하자. 따로 묶자. 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요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런 상황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제도 개혁을 해나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런 방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꾸 좀 배제되는 집단이 있으니 이들만 따로 묶자. 이 NSFE가 이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라고 아니면 Work라고 해서 이제 비정형적인 새로운 형태의 일이거든요. 묶자 이게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임금 근로자가 있고 임금 근로자 4대 보험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 다 포함되어 있고 순수 자영업자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이 이 회색 지대에 계시는 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은 큰 걸 하나 또 만들자. 큰 걸 하나 또 만들어서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법을 하나 더 만들자.
다층으로 하는 거죠. 기본법 같은 걸. 요게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 분들이 사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오분류를 줄이자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당신이 말하는 저 노동자가 당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하려면은 기업에서 증명하게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증명하지 못하면은 4대 보험 다 가입시켜줘야 돼요. 가입시켜주고 기본적인 산안법 이런 거 다 해주고 안전교육 다 시켜야 되고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해야 돼요. 그게를 기업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증명을 너가 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기업에다가 이제 푸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회안전망이나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제도에 응당 들어갔어야 될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게 하는 거를 국가도 하고 기업도 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오분류를 줄이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기업에다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약간 어려운데 요거는 지금 요 길로 간 이유를 왜 이렇게 갔지 하고 살펴봤더니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더라고요. 특수고용에 업종 추가하는 게 제일 쉬운 길이었어요. 대통령령 그냥 고용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위험 분산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어떤 위험한 집단, 위협을 경험한 집단과 아닌 집단 다 같이 모아서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해야지 그 집단만 따로 묶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 연대의 기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험 집단끼리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가 요 두 개다. 요건 저쪽 거는 조금 시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올스탑이 됐죠. 상명수당도 지금 다 올스탑이 됐죠. 다시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세 개 이건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개를 동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입법 활동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기업에다가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당장 분류되지 않는 분들은 또 보호화만 필요하니까 요거가 있지만 요게 궁극적인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였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게 사부 내용을 고민했던 것인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 박사과정에 있으신 선생님도 계셨고 또 이런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신부님은 왠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여기 사목자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네. 예, 그분도 비슷한 네. 그런 계급이 아닌데 네네네네네. 도와줘야 되는지. 네. 그러셨군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또 나름의 답을 찾으셨는지. 이 고민은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했던 고민인데요. 이 연구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연구 대상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실존적 계급적 위치가 너무 다른 대상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발언을 하신 교수님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아닙니다. 네, 어디선가 만나신 분이에요. 네, 우리 교수님들 좋은 분들이시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 성찰을 해야 될 집단인데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사회 복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너무나 괴리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 정책을 한다고 이제 모였는데 온갖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얘기하는 집단을 예를 들어봤는데 자꾸만
네, 우리 집 애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수도권의 몇 개, 5개 대학의 학생들은 정말 소수예요. 이분들은 아마 평생 동안 현장 실습생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콜센터에 들어가서 자살을 결정하게 된 청년이라든가 따개비를 줍다가 사망하게 된 청년이라든가 노동시장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진입해야 되는 청년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세계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정책과 이론을 생성하는 학자들이나 이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자가 이제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거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최대한 연구 과정에 이 고민을 자기의심을 녹여보기로 했고 이 경계선을 따라가는 종착지는 어딜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 책이 끝났었어요. 근데 우리 편집자 선생님께서 명확하지 않다 그러고 끝나면 어떡하냐고 저보고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끝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계속 가겠다 이제 잘 모르지만 계속 가보겠다 이게 그냥 이거 자체가 같이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책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고민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한테도 조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일단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